홍콩 영화의 영광이 사라지고 일본 영화의 쇠퇴가 뚜렷했을 때에도 그것이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상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영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영화에 대한 긴급 진단, 이대로 가면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는 한국 영화의 위기를 긴급히 체크해보고 한국 영화를 되살릴 대안은 무엇인지, 묘책은 또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뜨거운 태양의 온도를 심장으로 머문 두 분의 전문가시죠. 한 분은 법률 전문가 신동호 변호사님과 영화 전문가 이승현 작가님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한번 이런저런 얘기 한번 시작 한번 해보실까요? 네, 한국에서 영화가 흥행하는 네 시기가 있거든요. 구정 연휴 시즌, 그리고 여름 휴가 시즌, 그리고 추석 연휴, 그리고 겨울 크리스마스, 또 뭐 신정 이런 시기가 있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 시즌에 개봉한 한국 영화의 흥행 성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월 4일 기준으로 천박사라는 영화는 150만 명인데요. 손익분기점이 24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제작비는 110억 원이 넘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1947 보스톤 이 영화의 경우에 현재 74만 명의 관객이 들었고 211억 원의 제작비 그리고 450만 명이 들어야 손익분기점이라고 합니다. 송강호 배우가 출연한 거미집은 흥행이 좋지 않은데요. 26만 명인 상태이고 제작비는 96억 원이 들어갔고 200만 명 정도가 손익분기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 영화의 총 제작비가 422억 원에 이르는데요. 손익분기점은 900만 명에 가깝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총 관객 수는 2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한국에서 개봉된 영화 중 박스오피스 10위권 안에 들어온 한국 영화는 단 3개에 불과합니다.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도 범죄도시 3 딱 하나에 그쳤고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침체되었던 한국 영화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서 또 이승현 작가님, 여러분도 저번에 한번 오펜하이머에 출연하셔서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작가님의 또 한번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그 한국 영화의 변화를 가져온 두 가지 큰 요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역시 코로나 때문이었죠.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OTT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고 또 그 등장과 동시에 굉장히 급성장을 하면서 영화계가 말하자면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OTT에서도 영화를 만드니까 다양하게 볼 채널이 많아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영화가 많아진 게 아니라 볼거리 영상들은 많아졌는데 OTT의 영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대부분 시리즈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영화의 시청 점유율은 5% 정도? 네. 그 정도라고 하는데 작년에 이제 여름 성수기 때 처음에 문을 연 게 외계인이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한산 용의 출연이 있었고 비상선언이 있었고 그다음에 헌트라는 빅4의 영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산을 빼놓고는 전부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올해 여름 성수기를 지켜보니 작년보다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황이 더 심각하구나. 그래서 영화계에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크고요. 그런 목소리들을 제가 잘 좀 정리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한국 영화에 대한 사랑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좀 알리고 영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좀 더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그런 마음에서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네, 그 책이 이 한국 영화가 사라진다라는 책이고 작가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낸 책 저도 네. 잘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일단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제일 궁금한 게 네. 이제 한국 영화가 사라진다라는 문제 의식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극장에서의 한국 영화의 관객 수가 떨어지고 영화의 정의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극장에서의 한국 영화의 흥행은 떨어지더라도 OTT에서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가 흥행이 잘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지금의 흐름에 있어서 한국 영화가 사라진다라고 과연 볼 수가 있는 건지 사라진다라는 문제의식이 어떤 건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한국 영화를 과연 정의할 수 있는지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3년을 우리가 거치면서 영화를 새롭게 정의해야 된다. 변호사님 말씀처럼 우리의 개념이 이미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지능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줄여서 우리가 영비법이라고 하는데 영비법에서 영화를 정의한 게 있어요. 네네. 네,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이나 디스크 등에 이렇게 담겨가지고 특정한, 그러니까 영화를 틀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설이 있을 거잖아요. 극장 같은 그런 데에서 대중에게 이거를 틀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를 영화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극장에서 보지 않아도 내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대중이 아니라 나 혼자여도 볼 수 있는 영화들을 많이 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젠 영화가 극장에 가야지만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대중에게 틀어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영화를 되게 폭넓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영화를 새롭게 정의해야 되는 부분이 영화계의 숙제로 남아있죠. 지금 이거를 빨리 규정하지 않으면 이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까지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제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이거를 지원하는지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극장용 영화라는 거에서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가가 OTT 영화라는, 근데 영화라고 하는 게 그러면 2시간짜리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2시간짜리의 길이를 가진 영상물이 그럼 영화냐? 아닐 수 있는 거죠. 2시간짜리 이야기를 10시간으로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너무 기니까 1부에서 뭐 5부까지 자를 수도 있는 건데 똑같이 영화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걸 정의라고 하는 건 이제 범위를 정하는 일이 될 텐데요. 어디까지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한국 영화가 사라진다는 한국 극장용 영화의 제작 편수가 줄어든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네. 어떤 건가요?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냐면 한국 영화 극장에서 영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했는데 손익분기점이 넘지 못하면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극장용 영화의 투자가 지금 전면 중단이 된 상태여서 영화계 쪽에서는 2025년부터는 라인업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정설처럼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화계의 인력들을 다시 그럼 불러들여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어디로 가냐 하면 다 OTT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굉장히 다 아시다시피 영화계의 우리나라 인력들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이 인력들이 OTT 쪽으로 넘어가면서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글로벌 흥행작들이 OTT의 시리즈물들이 대거 히트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이들이 다시 영화판으로 돌아올 것이냐라고 하면 사실 좀 어둡게 전망을 하고 있죠. 기존 영화 제작, 그러니까 영화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감독, 그다음에 스텝, 그다음에 배우들 그리고 이제 제작자, 자본을 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영화를 실제 만드는 인력들이 OTT 쪽에서 영화 드라마를 만드는 부분이 그게 부정적인가요? 이거는 긍정, 부정을 나눌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미디어 환경이 그렇게 변화했기 때문에 이건 트렌드, 그러니까 시류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OTT에서
영화를 만드는 것보다 이제 시리즈물을 만드는다고 아까 제가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시리즈물이 OTT의 주 영상물인 이유는 수익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OTT의 수익 구조는 시청 시간에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짜리를 10시간으로 늘려주는 게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2시간짜리,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2시간짜리라고 하는 길이를 가진 게 영화라고 보면 영화에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하면 수익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 OTT에 넘어가는 감독들은 전부 시리즈물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OTT에서 하나의 영화보다는 똑같은 영화라도 시리즈 영화, 또 뭐 시리즈로 만드는 걸 더 선호하는 이유는 결국 OTT라는 거는 사람의 가입을 월정액을 받아서 네. 그 가입자 수를 늘려나가야 여기서 돈이 되는 거고, 그러면 영화 한 편보다는 시리즈물이 많은 것이 가입자의 충성도를 높이는데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영화 한 편, 2시간짜리 영화 한 편을 만드는데 50억이 들었다. 그 영화를 시리즈 3편으로 만들면 그러면 똑같은 시간 분량을 방송할 수 있는데 시리즈물을 만드는 게 훨씬 그 가입자들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OTT가 지금 넷플릭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적자거든요. 네. 이 OTT들이 전부 사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이게 수익 구조의 한계 때문이기도 한데요. 변호사님 말씀 지금 하셨던 것처럼 월 구독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들이 예를 들면 킬러 콘텐츠가 나왔다.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의 무빙처럼 굉장히 흥행작이 나왔다. 그럼 우르르 들어갔다가 이게 끝남과 동시에 또 우르르 빠졌다가 그러다 보니 OTT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지금 확보하는 것이 얘네들의 또 숙제가 됐죠. 그래서 적자를 지금 넷플릭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적자인 상태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콘텐츠는 너무 중요해졌고 이미 이제 그거는 디폴트가 됐는데 이거를 퀄리티를 높여야 된다라고 하니까 제작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에서 지금 이게 헤어나올 수 없는 마치 늪에 빠진 그런 상태인 게 맞습니다. 그러면 네. OTT에서 우리나라 국내 OTT든 넷플릭스가 쓰는 OTT든 결과적으로 영화가 됐든 뭐 드라마가 됐든 시리즈가 됐든 네. 거기에서 많이 새로운 제작에서 올린다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오히려 일거리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다만 이제 OTT가 흥행이 됨으로써 극장에 가는 사람의 숫자는 적어지더라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더 일거리가 많아진 거 아니냐 이런 게 궁금한 거죠. 그게 네. OTT에서 선택되어지는 네. 이 사람들이 네. 사실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영화계의 인력들이 많이 OTT로 넘어간 건 사실이지만 네. 일자리도 많이 창출됐어요. 실제로 네, 네, 넷플릭스에 의해서. 그런데 그럼 모든 이 한국의 영화계 인력들이 네. 선택이 돼야지 이걸 만들 수 있는 건데요. 네. 영화계 쪽 사람들은 기존의 영화계에서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만이 OTT에 진입에 가능하다. 이러다 보니 전체판으로 놓고 보면 이 파이가 커지는 게 중요한데 네. 소수의 사람만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넷플릭스를 원하지 사실. 웨이브, 티빙, 뭐 왓챠랑 계약해서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랑 계약을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의 흥행에서 봤듯이 글로벌 OTT에 가서 성공을 해야 그게 글로벌 시장 진출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단순히 일거리 많아지고 제작이 많아지는 그 자체는 그 선택된 사람들에겐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이게 영화판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이 균형이 깨지고 생태계 전체가 망가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업계 전반을 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OTT라는 일부 활용도만 있어서 네. 전반적으로 더 그러니까 산업이 커지지 않다는 얘기신군요. 생태계가 망가졌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극장이 죽으면 왜 문제가 되냐면 한국 영화 산업의 80%가 극장 매출에서 나와요. 지금까지의 구조가
한 극장의 매출이 높아야 그 80%가 산업계로 돈이 흘러가는데 극장이 망하면서 말하자면 이제 영화 발전 기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극장표를 사면 그 극장 값에 영화 발전 기금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관객들이 내는 돈이고요. 그 티켓 하나에 3%를 영화 발전 기금으로 이게 축적이 돼가지고 그게 영화의 그 지원 자금으로 쓰이고 있었는데 극장이 무너지면서 영발 기금, 영화 발전 기금이 지금 씨가 말라가고 있고요. 2024년부터는 영발 기금이 그러니까 적자 상태로 되기 때문에 영화를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극장이 무너지면 영화 산업이 무너진다라고 보는 것은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OTT가 이제는 극장의 보완제일 거라고 처음에 생각했지만 완벽한 대체제가 되어 갔죠. 그런데 시리즈물로 이거를 만들다 보니 우리가 기존에 극장에서 소비해 왔던 그런 형태의 영상물들은 사라져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극장 매출이 우리나라 전체 영화의 매출의 80%라고 한다면 코로나 전후로 극장 매출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산업이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2조 5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 작은 산업계고요. 이제 콘텐츠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쪽박 아니면 대박 이런 건데 2019년도가 우리나라 영화 산업계에 굉장히 그 장밋빛으로 물들었던 한 해였거든요. 그 해에 1,000만 관객이 든 영화가 5편이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을 우리가 보통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2023년까지 왔는데 1,000만 영화는 범죄도시 3. 단 하나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의 1,000만 영화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암울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를 굉장히 뭐 제작적인 측면에서든 관계 측면에서든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 수년간의 1조의 돈 그리고 이제 향후에도 매년 몇천억씩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투자라는 게 결국은 제작 쪽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이제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극장 매출이 연간 뭐 1, 2조다라고 하면 사실은 넷플릭스 한 곳이 OTT가 투자하는 그 금액이 결국은 제작의 현장에 들어가면 한국의 영화나 아니면 시리즈물의 영화, 드라마의 제작에는 더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영발 기금이 거쳐서 거기서 각종 영화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극장에서 영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투자자들이 영화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OTT에서 아무리 큰 액수로 한국 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돈을 투자한들 그거는 이 전체 판을 위한 돈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 산업 전체로 보면 그 생태계를 위한 돈이라기보다는 한국 영화계를 주름잡았던 감독들, 몇몇의 감독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혜택 같은 거라서 산업 자체를 굴러가게 하는 그 돈으로서는 그 투자금이랑은 좀 잘 연결이 되진 않고 있어요. 그 영화 발전 기금이 1년에 쓰는 돈이 예를 들어서 한 1,000억 원이라고 했을 때 그 돈이 어디에 쓰이게 돼요?